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조금 전에 저한테 아주 리스크가 큰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했는데, 세이브를 잘못해가지고, 다 날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한 군데 좀 살려 있어서, 마지막 30분 동안에 너무 힘들게 복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아마 유튜브에서 혹시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펑펑 새는 잘못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 이쪽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을 그냥 제가 아마 한 번 가지고는, 월간 가지고는, 이번 12월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차례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11가지 정도 사례가 되는데요. 그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게요. 예. 잘못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인데,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핑되지 않는 요구사항과 WBS, 매핑되지 않는 요구사항과 WBS, 그 다음에 범위 계획과 일정 계획을 동시에 작성하는 거. 일단 지금은 그냥 제목을 읽고요. 오늘 시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위기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간트 차트 사용으로 납기 관리가 불가능한 거, 그 다음에 계획하고 실행이 불일치되는 거, 그 다음에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진척 관리,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뒤에 또 5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후반에 집중되는 엄청난 변경, 그 다음에 절차와 거리감은 변경 관리, 변경 요청 없이 마음대로 수행되는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 PM 시스템인데,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기능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 다니고 사업관리팀이라고 가서 봤는데, 사업관리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관리자와 관리팀, 그 다음에 공공 쪽도 그렇고 기업도 그럴 거예요. 발주자하고 수주자하고 감독기관이 각각 자기 영역을 그려놓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1가지가 주요 사례가 아마 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백서에 나왔던 건데, 공공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인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프로젝트의 주요 5대 요인 중에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가 이제 42.2%예요. 그래서 불명확한 요구사항이 17.1, 그 다음에 잦은 요구사항 변경이 16.4, 그 다음에 개발 완료 후 변경 요구가 8.7%,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 상당 부분 모든 문제가 이 요구사항에 직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토픽을 요구사항과 WBS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문제는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막 모든 게 가시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왜곡된다든가 이제 비용이 왜곡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왜곡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을 반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매핑되지 않는 요구사항하고 WBS입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고객도 있고, 이 고객마다 이제 요구사항을 낼 거예요.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 고객 1은 이런 요구사항 1을 내고, 고객 3은 요구사항 5를 내고, 막 이렇게 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요구사항의 세트인데, 이걸 우리가 RFP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고객 쪽에서는 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RFP를 내주면, 과업 지시서로 이제 최종 이게 정리가 돼서 그 다음에 수행사로 넘어가면,
수행사 쪽에서는 이제 워크원으로 그래서 이 워크1은 누가 수행을 하고 뭐 워크2는 누가 수행을 하고 워크3는 이렇게 수행되는 부분이 이렇게 쭉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요구사항의 세트와 그 다음에 이 워크의 세트가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요구사항들이 다 그러니까 고객 쪽에서는 이렇게 요구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수행사 쪽에서는 워크로 각각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프로젝트 범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결국 이 문제는 그 나중에 막 빠진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워크를 뭐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막 새로운 요구사항도 들어오고 어떤 건 요구사항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주면 그 프로젝트가 정확한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은 자기의 요구사항을 프로젝트의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행사는 그 작업, 이게 정확한 명칭은 워크 패키지예요. 이 워크 패키지의 셋을 이 자기 작업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젝트 범위가 되는데 각각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제 요구사항이 계속 불명확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사항의 합은 워크의 합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의 합이 같아야 된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성공 방정식에서 이렇게 내놓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요구사항 하나하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워크 패키지죠. 그래서 워크 1.1과 1.1을 합하면 이 요구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2는 워크 2.1이나 2.2나 뭐 꼭 이게 2라고 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건 매핑을 통해서 이거 제가 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이 요구사항이 이행되는 건 이 작업을 다 수행을 하면 이 요구사항이 이행되는 거잖아요. R2도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요구사항하고 이 워크에 대한 부분을 매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워크에 대한 부분을 체계한 게 WBS고 WBS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워크 패키지 레벨이 보통 3에서 4레벨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요구사항하고 매핑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빠진 요구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뭐가 수행되기 어려운 건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제가 말하는 정확한 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의 명확화는 정확한 프로젝트 범위 설정의 키다. 아마 프로젝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범위 가지고 계속 아마 싸우는 그런 그 경우가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은 분은 아마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유튜브에 요거는 지금 연재가 돼 있습니다. 요거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제가 사례까지 들어서 코끼리 사례까지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예. 자, 두 번째는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관리를 저도 한 20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 이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범위 계획하고 일정 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큰일 났다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이트의 사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WBS도 여기 보면 정확한 WBS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만들어 놓은 WBS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일정을 자기네들이 시작 일과 끝나는 날을 일정을 그냥 기입을 하는 거예요. 뭐 투입되는 자원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서 간트 차트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시작일이고 맨 끝나는 게 종료일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범위 이 WBS에서 아예 일정 기기까지 수립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S커브를 만들어 본들 이거는 의미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뭐 다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그죠? RFP에 있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WBS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밑에 액티비티 레벨을 가지고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 다음에 여기 일정 계산을 해가지고 일정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걸 근거로 이게 납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일정이 납기에 대한 준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일정 계획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이래요. 근데 제가 그 8개 사이트를 봤는데 다 이렇게 하고 PMI수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는 좀 제가 흥분을 지금 해서 그러는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일정 계산하는 이 기본 알고리즘이 없어요. 우리 국내에 PMIS 툴들이. 그런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거의 다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PM한 사람들로서 진짜 반성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이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예. 자, 그 다음이 세 번째는 이제 리스크하고 위기 관리인데, 여기 이제 리스크라는 말, 저는 리스크라는 말보다는 위기, 이제 opportunity and threat라는 그 위기라는 말로 쓰이죠. 그래서 정의를 하면 프로젝트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 요인, 뭐 거기다 뭐 위험한 이런 말을 더 넣는데, 이거는 리스크나 위기는 가장 큰 거는 일어난 다음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의해놓고 그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정확한 개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계획 단계에서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서너 개 되는데 가서 맨날 가서 회의하면 리스크 정의했어요? 리스크 정의했어요?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보면 리스크가 없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실행 단계에서 리스크가 발생돼도 등록도 하지 않아요. 그냥 회의에서 의제로 올리고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정도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이 리스크가 무서운 거는 뭐 이때는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이때가 이제 무서운데 그래서 제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잘 살펴봤더니 리스크는 컨선이죠. 처음에 염려나 우려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 리스크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영향력이 그 어느 정도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점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일어나면 이건 이제 리스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 문제나 사고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위기 지수라고 해서 빈도수하고 영향력으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사후 관리한다는 거죠. 위기 관리의 핵심은 사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 관리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각 단계마다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여기 실행 단계에서 리스크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 이런 진척 회의 같은 데서 이 상태를 보고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로는 그 만약에 프로젝트 기간이 10개월이다 그러면 저가 이제 그 유럽에서 프로젝트 할 때 배운 건데 한 200개 정도의 리스크가 등록이 돼야지 정상적이다라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원래 이런 게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받아가면서 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게 이제 원웨이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외로운 강의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간트 차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납기 관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경우에 보면 납기 관리를 계획할 때 한 번만 살짝 체크하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계획 잡아놓은 일을 그냥 막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작일과 끝. 이건 그냥 억지로 보면 시작일과 끝난을 놓고 대충 배열한 정도죠. 네? 대충 배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단위가 워크 패키지보다는 훨씬 더 좀 높은 레벨에서 아마 형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 계획이 이렇게 늘어지면 얘가 이렇게 기간이 늘어져야 되는데 이 간트 차트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죠. 간트 차트 자체는 그냥 간트 차트일 뿐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납기 관리라는 걸 안 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납기 관리를 거의 하질 않아요. 제가 볼 땐 주간 보고 회의할 때도 납기 관리 한 번씩 해야 되고 월간 보고 할 때도 납기 관리를 해서 과연 지금 프로젝트가 납기 내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예 하지를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는 항상 이 납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납기 관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P&D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일정이 되면 얘가 우리 납기 안에 들어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진척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 납기가 여기 보이는 납기가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비용이 더 초과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만약에 가다가 항상 프로젝트가 뭐 제날 제 시간대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납기가 조금 지연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늦어지는 게 납기에 한 얼마 정도 영향이 되니까 다음번에는 좀 우리가 빨리 가야 되겠구나.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목적지 가는데 막 차가 엄청나게 막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빨리 가는 길은 없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막 국도로도 찾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납기 관리라는 걸 하지 않죠. 앞서서 봤듯이 그냥 간트 차트예요. 이것만 늘어나 있지 가서 보면 얘가 이만큼 납기가 지연되고 얘가 이런 걸 납기 지연한다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진짜 놀란 거는 간트 차트를 가지고 거의 1조 되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 걸 보고 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고객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건데 어쨌든 간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과 실행이 이제 불일치하죠. 그래서 발주사와 수행사 공이 형식적인 계획만 수립한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약과 함께 과업지시서 내라고 과업지시서를 보내줘요. 계약하고 과업지시서를 보내주면 2주 후에 수행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래요. 이제 업체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제출해야 선입금이 되니까 뭐 대일정이나 중일정 수준의 계획을 제출하는 거예요. 대개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간트 차트 중심의 일정 계획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계획표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납기 관리를 한다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계획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는 간트 차트는 1915년에 개발된 그러한 거고 막대 그래프의 유형인데 이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으로는 좋은데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점이 있어서 보고용 자료로만 쓰이고 실제는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왜 안 나왔지? 그렇죠? WBS를 통해서 WBS를 먼저 그리고 요 위에 이제 requirement가 있겠죠. WBS를 통해서 그다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상세 일정표를 계산하고 S 커브를 한 여기 베이스라인을 우리가 다 만들어 주는 거죠. 범위 기준선, 그 다음에 일정 기준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베이스라인 해놓고 그 외에 부속적인 이러한 계획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따가 PMS 쪽에 보면 그게 포스코에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가 포스코 시스템인가? 네, 거기서 만든 건데 보면 그 일정 계획, 일정 관리 안에 WBS가 들어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브시더리 뭐 해가지고 그 변화, 체인지 매니지먼트 플랜, 그 다음에 형상 관리, 뭐 범위, 뭐 여러 가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하지는 않고 좀 완결해서 5관리 계획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 베이스라인에 5관리 계획서가 돼야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계획의 틀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그 다음에 말만 잔뜩 써서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행 후행이 없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는 계획서라고 제출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정표도 없어요. 그냥 간트 차트로.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일해요. 이게 뭐 수행사적인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가 하고 있는 거를 숨긴다는 뭐 숨길 수 있고 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도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납기 내에 끝난다든가 요구사항 제대로 이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척 관리인데 이제 이거 우리가 말하는 뭐 주간 보고 월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돼서 전체 진척률 그리고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술식으로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회의예요, 회의. 회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고하는 날만 프로젝트 관리하는 느낌으로 진척을 관리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진척 관리가 아니다. 진척 관리는 이따 뒤에 나오지만 진척 관리는 계획한 대로 우리가 그 주에 주간회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주에 우리가 계획한 일이 어떻게 진행됐다든가 지난주께 계획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늦었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발생된 IRC, 이슈 리스크 체인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게 진짜 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런 거 내고 뭐 문제가 뭐고 너 다른 문제 없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묻는 그러한 회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척 관리는 해당 기간에 계획된 활동들의 계획과 진척을 비교 평가하고 리스크 이슈 변경과 관련된 징조하고 징후를 예측하고 그 영향력을 평가해서 지금 이슈나 그 다음에 리스크나 그 다음에 이 변경을 지금 이번 주에 실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뭐 앞으로 2주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정확한 진척 관리의 의미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진척 관리에서 이런 징조나 징후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앉아서 잡담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뭐 갑 같은 경우에는 왜 안 했니 못 했니 맨날 이런 얘기 뭐 제대로 안 한다든가 뭐 심지어 뭐 출퇴근이 뭐 안 좋다든 이런 그 쓰잘데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양식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간회의 진척보고서 양식이 여기 계획한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PMO 입장에서 했을 때 그 WBS 워크 패키지에 대한 플랜과 액츄얼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사의 입장이나 그 사업자들하고 회의에 가서는 얘가 WBS를 쓰기도 하지만 액티비티 코드를 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에 걸려 있는 IRC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슈가 현재 몇 개가 있고, 리스크가 몇 개가 있고,
체인지가 몇 개가 돼 있고 그 중에 몇 개가 끝났고 몇 개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은 어떤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요 주에 해당 주에 걸려져 있는 이슈를 누가 처리할 건지 안 했으면 언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게 정확한 진척 관리의 의미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계획보다 뭐 일정 비용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이런 추이 분석까지도 발전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주간 회의와 월간 회의를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이슈로구나 변경로고 리스크 레지스터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후반에 요구사항 활동의 내용 변경이 우리는 엄청나게 많더라. 예. 그 이유는 뭐 앞서 이게 지금 제가 1번부터 11번까지 설명을 하는데 거의 다 앞에부터 문제예요. 요구사항이 제대로 안 돼서 예, WBS도 엉터리고 WBS가 엉터리니까 액티비티에 대한 정의도 빠지고 그래서 일정 계획 뭐 이런 쪽도 네트워크 다이어그램도 그리지도 않고 진척 회의는 가면은 순 폼이고 회의고 막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러다 보니 후반에 변경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보고형 계획으로 구체적이지 않아 수행을 하면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된다. 기존 요구사항의 변경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 프로젝트 후반에 갈수록 변경이 많아지는 것은 납기 지연이나 프로젝트 최종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사례인데요. 프로젝트가 원래 이렇게 끝나기로 돼 있는데 계속 늦어지는 거. 이제 뭐 변경 처리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대개 그렇다고 계획을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계획된 내용을 변경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같은 경우엔 또 이 요구사항 변경을 하는 걸 또 되게 이상하게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뭐 말 같지도 않은 요구사항을 낸 거를 수행사가 해야지 된다는 등 뭐 그게 뭐 감사처에서 뭐 감사원에서 감사에 걸린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100% 계획을 잘 세워도 변경은 발생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제가 이게 이제 유로 프로젝트 할 때인데 요구사항의 5 내지 10% 정도는 그냥 당연히 이 정도는 발생이 된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선인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변경 요청이 변경되는 그 변경률이 20 내지 30% 이상의 변경이 발생된다. 그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 지금 10%를 넘게 되면 100% 프로젝트는 납기가 지연이 돼요. 예, 납기가 지연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지연을 못 시키니까 결과물의 품질이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MIS예요. PMS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PM 시스템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기능이 이제 진짜 실제 나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우리는 PMS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PMS는 10개 관리 기능 중에 일부 기능만 단편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WBS하고 WBS에서 그 일정 관리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중치 줘서 그거 가지고 실제 진행이 안 돼도 몇 주 후에면은 계획된 진척률이 그냥 올라오고 그걸 실적으로 잡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일정 쪽에도 보면 여기 WBS 뭐 선후관계 작업자 일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범위에 보면 이제 뭐 조정 WBS 해가지고 이런 내용 정도 돼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인데 이거 보면 뭐 많이 빠져 있죠. 예, 여기 이슈 관리, 리스크 관리, 변경 관리, 가장 중요한 계획 쪽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WBS 이쪽에서 다 모든 게 그냥 만들어지고 끝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MS는 5, 10, 39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5는 그 라이프 사이클 전부를 관리해 줘야 되죠.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종료. 그 다음에 10, 10개의 그 서브젝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날리지 에리어라고 하는데 이 10개의 관리 영역을 가져가야 되고 39는 이 밑에 39개의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PMS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수명 기간 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이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IRC 관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절차가 투명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PMS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얘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뭐 더 웃기는 건 리스크하고 이슈를 같이 한꺼번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 변경 쪽에 대한 부분은 뭐 진짜 엉성하게 프로세스가 돼 있는 그런 거를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성공률이 낮은 프로젝트 관리자와 팀. 처음엔 뭐 제가 아까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아까 오면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사업 관리 전혀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다. 심지어 사업 추진팀이 있는데도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앉아 있냐면 수명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사업 관리는 사후 관리 업무가 80이에요. 사전 관리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 초기에 수행 계획서 조금 만드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발생된 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 계획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이나 그 다음에 이 감리 하는 사람들이 하면 그거를 이행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받고 그냥 그거대로만 추진하고 그거에 대한 이 부분에 사업단하고 감리단은 그거에 대한 나온 결과물이 뭐 안 좋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요청을 한다든가 이슈화 한다는 이런 부분에 수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사업관리는 이거는 PMS가 있으면 늘 그냥 수시로 이게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어차피 진행되면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해놓고 프로젝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간회의 하기 전날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나 이슈의 수 이게 이제 드러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에 PMS 기능이 엉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사업 관리가 되지 않는 건데 사업단하고 감리하고 수행사가 똑같은 사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머릿속에 생각이 다르고 감리는 감리대로 생각이 다르고 수행사는 또 수행사대로 생각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 통합 사업 관리를 하려면 RWA, IRC에 대한 부분이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안 되는 게 이 WBS 이쪽이 안 되고요. WBS 쪽. 그 다음에 리스크 안 하죠. 이슈는 하는 것 같은데 리스크하고 이슈를 똑같이 동등하게 처리하면서 해요. 변경은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직도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업관리팀 인원은 한 3, 4명 정도예요. 근데 이 중에서 사업관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무용 좀 사업관리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떠한 그 뭐 PMP 그나 뭐 이런 쪽, 저 같은 경우 이제 PMP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PMP에 대한 그 지식만으로 현장 가서 뛰면 너무너무 부족해요. 특히 그 R하고 WA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현장 가서 지도를 못 하거든요. 얘가 안 되면 이 뒤가 다 맥히는데 이러한 쪽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 쪽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 수행이나 통제 쪽은 뭐 PMP 있는 지식보다도 훨씬 쉽게 간단하게 사용을 해도 프로젝트 전체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사람들이 사업 관리를 하는 팀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수행하는 팀, 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리를 제대로만 하면 100%의 성공률을 기록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KS ISO 21500으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고 정부 부처나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미안하게도 잘 몰라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 기간에 해야 되는 일, 여기 해야 될 39개의 프로세스, 요것만 수행을 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97에서 100%에 이를 수 있다.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물어봤어요. 여기 계획 중에 16개 프로세스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걸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5개만 하고 있더라고요. 5개만. 네. 그만큼 우리는 계획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6개를 다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건. 네.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아는 그 프로젝트 관리 지식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기는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납기 준수하고 간트 차트 사용을 할 거고, 그래서 말은 뭐 액티비티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활동 중심으로 하는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그려본 적이 없고, 예, 진척 관리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투입 인력이라든가 뭐 투입 자재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한 부분만 관리를 하지 어떤 변경이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사항도 좀 철저히 하고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좀 해라.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이러한 대부분이 돼서 프로젝트가 안정성이 안전성 및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수명 주기에 맞춰서 착수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근데 대부분의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예,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로 수행하는 발주사, 수주사, 감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관리의 수행 범위를 이렇게 보면 발주사는 자기네 요것만 해요. 감독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요것만 해요. 수행사는 또 요것만 해요. 그럼 이건 누가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자기네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다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느냐?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종합 테스트라는 거 검수라는 절차를 하다가 보면 뭐가 빠졌고 그때쯤 되면 이건 누가 해야 될 건데 왜 안 했냐 뭐 서로 이제 핑퐁 치는 거죠. 핑퐁 치다가 보면 이러다가 보면 납기 지연되고 그 다음에 비용 올라가고 기업 같은 경우엔 비용도 올라가고
뭐 신제품 개발 쪽 같은 경우는 비용이 엄청 올라가죠. 뭐 우리나라 항우형 같은 경우에 우주선 발사체가 2018년에 우리가 완료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3년, 올해에도 발사체를 쏘지도 못하고 내년에 또 연기를 해요. 그게 1년에 그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이 2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발주사도 내가 해야 될 일, 아니면 이 영역을 PMO가 들어서 분명하게 갈라주는 거예요. 네, PMO가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단어를 커플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커플링을 해서 흠이 없게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줘야지 이 프로젝트가 성공률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엔 이 프로젝트가 안 되면 여기 있는 이세 사람들 결국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신네들 이 프로젝트 안 되면 다 옷 벗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위에 사람 있는 데서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긴장들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정도로 제가 그냥 좀 빨리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발표는 이걸로 하고요.